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부동산 적폐 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 등록을 강화합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 재산 등록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를 상대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주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 시시각각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단, 수용, 서로 양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요, 단일화 쟁점이 됐던 여론조사 방식, 유선전화 비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사 방식에 따라 문구에 따라 지지율이 2배까지 차이 난다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왜 그러는지 재보궐 특집으로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재위에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기재부 차관이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용해인 의원이 재난지원금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는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뭔지 훅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란별님께서 LH 이렇게 부정의 온상인 줄은 몰랐어요. 이번 기회에 법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젊은 사람들의 꿈을 뺏기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 다 모아야 합니다. 한 주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별 탈 없이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한 주 보내셨으면 잘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장하십니다. 자,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해치워야 할 일들 많지요. 하늘 한번 보세요. 창밖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휴대전화 잠시 놓고 보세요. 나무에 핀 꽃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 하늘 보기 운동, 꽃 보기 운동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누리셔야 됩니다. 봄은 짧습니다. 봄밤은 더 짧고요. 그러니까 누리셔야 되는데, 창밖에 무슨 꽃들이 피었는지, 어떤 봄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제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신도시 투기 의혹 좀 더 밝혔습니까? 네, 이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더 적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적발된 이들은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었고요. 이 중에 23명은 투기가 의심돼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고 이 나머지 5명은 투기보다는 이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어서 특별수사본부에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정보 제출 안 한 공무원들도 있었잖아요. 네, LH 국토부에서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조사 대상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모두 127명으로 이들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사도 진행되고요. 정부의 합동조사도 진행됩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 투기한 공무원들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투기 의혹 밝혀졌네요. 네, 청와대 역시 행정관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는 조사 중에 이 대통령 경호처 소속의 직원 한 명이 3기 신도시 지역에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대기 발령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그 해당 직원의 형이 LH에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난 2017년 9월 이 형의 가족 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이 대기 발령 조치 후에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의혹이 있네요. 자, LH 직원들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남부경찰청이 LH 투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투기 연루자 중에 매입한 토지가 가장 큰 사람이고요. 강 사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경찰청 그리고 충남경찰청은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해서 이 세종 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세종시가 엄청나게 토지, 아파트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2018년 2월쯤에 토지 일부를 매입한 뒤에 소위 쪽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이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땅 있어요 혹시? 땅이요? 네. 땅 제가 딛고 서 있는 곳밖에 없죠. 딛고 서 있는 그것도 정상근 기자 땅은 아니잖아요. 제 땅은 아니죠. 네. 네. 저기 혹시 신도시에 땅 없습니까? 신도시 네, 구도시에도 없습니다. 네. 세종시에도 없고요. 세종시요?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시에도 없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LH 직원들이 굉장히 황제 대접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뇌물 의혹도 좀 불거졌어요. 네, MBC는 어제 LH가 짓는 아파트에 자재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LH 직원들한테 준 이 뇌물 액수와 종류를 꼼꼼하게 정리한 장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LH에 납품하는 여러 업체 중 하나일 뿐이고요. 이 납품 규모도 비교적 작은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를 보면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또 누구를 접대했는지 심지어 돈을 찾을 때 그 인출 수수료 한 500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네요. 네, 이 기록과 그리고 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LH 직원들은 부서를 옮기면 부서 전별금을 그리고 휴가 처리되면 휴가비를 그리고 이 장인 장모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것까지 전부 다 요구한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전별금요. 와, 네. 참 아직도요. 네, 몇백만 원 정도 이게 장부에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명절 때마다 LH 사무실에 찾아가서 백화점 상품권도 돌렸다. 이런 증거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직원 배우자의 수술비 그리고 성매매 업소 비용도 포함해서 이 업체가 LH 직원들에게 넘긴 돈 그리고 향응 비용 등이 현금으로 모두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예. 이 장부에 있는 LH 직원들은 자신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LH 근무 후에 이 기업으로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로비 활동을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도 보도를 했는데요. 예. LH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LH 납품업체 부사장으로 갔는데 이 해당 업체 매출이 5배나 뛰어올랐다라고 합니다. LH가 그만큼 많이 팔아줬다라는 건데요. 전관예우가 있었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LH 1급 처장은 연봉 1억 원의 제네시스한데 그리고 부장급은 이 접대용 법인카드로만 5, 6천을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MBC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혜성님께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국가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인데 이분들의
도덕성은 진짜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관련법 개정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무기징역이요. 네, 이 개정안은 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배에서 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네. 이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굉장히 세네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중 조항을 신설해서요. 이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 될 때 이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가 자신의 이 부동산 매매 등의 이를 이용하거나 또 다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배에서 5배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관계기관 종사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매년 정기 조사를 시행하도록 했고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소급 적용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있었던 투기도 좀 밝혀지면 처벌해 주세요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좀 있는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나 신고자한테 보상을 하는 그런 좀 조항도 좀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이번에는 좀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네. 송호관님께서 세종시에 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해서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요. 투기한 사람들 발 뻗고 못 잡니다. 그 발 뻗고 못 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분마다 뉴스가 바뀌어요. 네,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요. 양측 모두 일단 후보 등록은 마쳤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인데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종일 단일화 협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민의힘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네. 단일화 끝난 거 아닌가요? 네, 활로가 좀 뚫리는 듯 했는데 네. 그 오세훈 후보가 이후에 이 모든 걸 다 수용한다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반박하면서 또 전망이 불투명해졌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또다시 두 후보가 이번에는 또 거의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로가 원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5시부터 다시 실무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서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네네. 이제 들어줄 테니까 또 협상을 하는 겁니까? 네, 서로 들어준다고 했는데 네. 네, 잘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명확한 입장을 못 줬습니다. 주말 끝나고 나면 네네. 월요일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 계속 꼬리를 물고 있네요. 네,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인의 이 해운대 LCT 매입 관련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SBS는 박형준 후보에게 이 주택을 판매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부인 조모 씨의 아들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81년생 아들 최모 씨가 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700만 원을 주고 이 분양권을 구입을 했고 같은 시기에 딸 최모 씨도 그 아래층을 웃돈 500만 원을 주고 분양받았다라는 겁니다. 웃돈 액수가 크진 않지만 이 금액 자체가 이 젊은 분들이 구입하기에는 좀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기도 한데요. 81년생이고 딸은 몇 년생입니까? 딸은 70년대 후반생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이후에 이 아들이 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20억 2,2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단타로 시세 차익을 한 9,300만 원 정도 본 셈이죠. 하지만 박형준 후보 측은 양도세도 다 냈다라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불법 비리와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재혼 가정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달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행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고민정 대변인 등 3명이 사퇴했습니다. 네, 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소속의 이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이 모두 선대위 캠프에서 물러났습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박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모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고민정 의원은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을 안겨드린 점을 사과한다라며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했고요. 뒤이어 진선미 의원이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 역시 사과를 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 대검 부장들 그리고 고검장 회의가 시작됐죠. 지금 네. 마라톤 회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검토는 끝났고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검 부장, 고검장 확대 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명수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뇌물을 준 사람인 고 한만호 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검찰이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협박해서 한만호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지금 정상근 기자가 말한 검찰이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들을 협박해서 한만호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이 점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네. 그 재판을 뒤집거나 그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검찰이 똑바로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감찰 조사와 그 이후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했고 이문정 검사가 맡아왔는데 그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자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고 직후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행사했습니다. 부장 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라라는 얘기였고 네.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를 수용하면서 고검장들도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고 그래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위증을 한 재소자 중 한 명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고요. 이 다른 한 명의 공소시효는 22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도 스쿨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여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인천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화물차에 치여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가 왜 이렇게 많죠? 네, 어제 오전에도 이 전북 전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11살 남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제 화물차인데요. 경찰은 관련해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화물차 운전 기사님들 조금 저기 스쿨존에서 특별히 더 조심해 주십시오. 안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63명으로 사흘째 4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안 줄어요, 안 줄어. 특별히 지방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이어집니다. 네, 강원도 속초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에만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전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개학 이후에 학생 감염도 큰 폭으로 늘어나서요. 이게 걱정이에요. 네, 이 최근 한 주간 확진된 유치원 그리고 초중 고등학생이 모두 211명에 이릅니다. 이에 교육부는 원활한 대입 학사 운영을 위해서 고3 담당 교사 그리고 학생에게는 여름방학부터 백신을 맞히는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연관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혈전과 관계가 있다 없다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이후 혈전이 생겼다라는 보도가 유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총 2명의 이 혈전 발생자가 생겼는데요. 정부는 유럽의약품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는데 네.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키는 위험과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되지 않다는 통계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특별히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저 백신 위험하다, 안전성 걱정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문제 제기 이후에 각별히 다시 조금 따진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동양인 혐오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 연방 관공서와 군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저질러진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조기 개항을 명령한다라고 했고요. 22일 일몰 때까지 미 전역에 적용됩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혐오 범죄에 타깃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조창숙님께서 봄꽃은 잎보다 먼저 나와서 마른 가지에 어여쁘게 피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애기 주먹만한 탐스런 목련 살아있다고 빛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풀꽃님께서 목련은 벌써 지는 중이에요. 벌써요? 저 목련 분지 벌써 진다고요? 벚꽃은 피기 시작했어요. 안 됩니다. 목련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요. 9768님께서 서대문구 충정로입니다. 어제도 못 본 것 같은데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와요. 저 충정로에 있는데 저는 벚꽃 못 봤는데. 4567님께서 강변도 그렇고 곳곳에 홍매와 백매와 피네요. 너무 예뻐요. 꽃은 아니지만 잔디 사이에서 자라는 쑥도 귀여워요. 그렇죠? 나무가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다 예쁘고 다 귀엽습니다. 7933님께서 문일고 정문 앞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벚꽃보다 진한 분홍색이 예뻐요. 살구꽃도 피었답니다. 5476님 봄을 누려야 하는데 작년에 입은 봄옷이 안 들어가요. 오늘부터 저녁 굶어야 되겠어. 아이고 이건 안타까운 살꽃이 피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정체 일찍부터 시작됐고요. 사고 발생하면서 곳곳이 혼잡합니다. 전방 주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고 남북권으로 집중돼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울주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1km 구간 정체고 남해 일지선 창원 쪽 서마산 부근으로도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4km 구간 밀려 지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교 터널 부근 정체도 사고 여파고요. 이후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와 대저 분기점부터 덕천 쪽으로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밀려 지납니다. 수도권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파 부근 3차로에 승용차가 서 있어서 강일 쪽으로 14km 구간 이동 더 어려워졌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부터 반월 터널까지 17km 구간 내내 막히니까요. 정체 감안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 그 문구와 숫자 속에 숨어있는 진실과 거짓을 읽어본다. 민심 싱크탱크 여론조사연구소 영앤웅. 재보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심의 향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집중 탐구,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여론조사 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심은 데이터다, 민심은 과학이다. 여론조사를 읽어주는 남자,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하늘의 뜻이다, 촉이다, 감으로 분석한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자, 네. 잘 보세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꼭 이루어져야 할 여론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이건 촉으로 맞춰야지. 그러요? 그렇죠. 그렇죠. 읽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데이터로 읽어야 될 부분이 좀 부족한 때는 촉으로 읽는 맞아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합의가 어렵네요. 네. 계속해서 최영일 평론가가 여론조사 쉽지 않다, 어렵다, 삼자구도도 생각해야 되고 여론조사가 되더라도 막판에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촉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어떻게든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네. 약속을 하기도 했고 네. 지금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욕망의 충돌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자,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 등록은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내가 양보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양보할게요 하면서 두 팀이 지금 협상팀이 마주 앉았는데 네. 협상팀이 테이블에서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일단 쟁점이 크게 이제 세 가지였어요. 네. 처음에 뭐냐 하면 이제 1번 누구, 2번 누구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름 앞에 당명과 기호를 넣느냐. 네. 이제 이것이 쟁점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당명 정도만 넣기로.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구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묻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적합도. 네.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있으니까 그 대결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는 경쟁력 조사. 근데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으로 물어야 된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를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전 조사에서 적합도 할 때는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왔고 맞아요. 또 서울시장도 해봤으니까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초반에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 이제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휴대폰 조사로만 하느냐, 아니면 가구 전화 비중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느냐의 쟁점인데 오세훈 후보는 10%를 가구 전화 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1인 1휴대폰 시대에 100% 무선 조사로 진행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세 가지 쟁점이 부딪히고 있었죠.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적합도와 경쟁력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선과 무선, 자, 각 후보들, 각 진영 간의 요구대로라면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윤희용 센터장님. 이게 정확한 이제 수치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적합도랑 경쟁력으로 물어보게 되면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정당의 후보,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이 됐던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결을 했을 때 초반에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들까지 지지를 얻었고 그 당시 처음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신뢰를 아직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본선 주자도 없었죠. 네,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에서는 막 박영선 후보도 앞서는 결과들 많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쟁점인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사기관이 두 곳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한 준비하고 조사기관한테는 적합도만 묻게 하고 또 한 조사기관은 경쟁력만 묻게 하자. 이런 것으로 어제 일단락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중요한 쟁점은 이제 이 무선 조사로만 하느냐, 이제 가구 전화 조사, 유선 전화 비중을 10% 포함하느냐 문제였는데 이 조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큰 차이를. 큰 차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고 접전으로 이제 이것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 이것은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한 걸 채택하려고 하는 건데 오세훈 후보가 왜 가구 전화를 좀 포함하자고 하냐면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1인 1휴대폰 시대지만 서울 시민들 보게 되면 한 5%에서 10% 그 이내에 한 7, 8% 정도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럼 그 사람들 배제되면 이거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유선 전화 조사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속내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가구 전화, 유선 전화 조사 비중이 포함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수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경험칙상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이제 이걸 고집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그 불리한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한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였는데 오늘 뭐 이제 두 후보가 상호 이제 서로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방송 직전에 오세훈 후보는 100% 무선 전화 받아들이겠다. 네. 안철수 후보는 10% 유선 포함 받아들이겠다. 네. 서로 내가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양보한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낮에 말이죠. 네. 저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속보가 나와요. 두 후보 동시 양보. 네. 조사 방식은 합의 안 돼. 아니 두 후보가 당신 뜻대로 하겠소. 그러고 서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A 안이든 B 안이든 결정해버리면 끝이에요. 네. 그럼 둘 다 양보를 했으니까 실무협상단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조사 방식은 합의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오후 내내 지금 지나는 시간 동안 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아침 일찍 상당히 절박하게 내가 오세훈 후보만이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후보의 뜻에 다 양보하겠다. 통큰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습니다. 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뭘 양보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무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데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자, 그러고 사실상 오늘 저녁으로
한 고비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떤요? 그게 뭐냐면 기호가 통일돼야 되는데 네. 각각의 기호로 후보 등록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틀 전에 이미 입당 시기는 끝나버리므로 네. 안철수 후보가 뭐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기호 2번을 달 가능성은 이미 없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단일화 기회가 시기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25일 선거운동 개시 전에 선거운동 개시하면 큰일 납니다. 기호 2, 기호 4 답은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를 누비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럼 이게 뛰던 사람들이 집결되겠냔 말이에요. 상처가 남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을 해요. 자, 29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4월 2일 사전투표가 개시되니까 그 전날 4월 1일 만우절 전날 밤에 되면 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 후보 등록하고 오세훈 후보가 양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단일화가 뭐 조사 방식을 합의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재보선에서 기호 2번 국민의힘은 사라지죠. 또는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서 내가 사퇴한다. 단일 후보 양보한다. 그러면 기호 4번 국민의당은 사라지죠. 이번 선거에서.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앞으로 도저히 기호 2번 국민의힘이 사라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라 훨씬 더 단일화 난이도는 한 5배, 10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단일화 효과, 단일화 난이도는 어려워졌다 얘기하시는데 문병규님께서 야당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관심을 끌기 위한 각본인 것 같습니다. 관심은 가지 않습니까? 관심은 가죠.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 밀어주고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 대선 밀어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시면 이미 네. 합의가 돼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정치인들 그렇게 이제 숨은 뜻이 의도가 상당히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해석이 굉장히 고도의 의도를 갖고 전략을 갖고 움직였다고 이제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실제는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걸 획득하려고 유리한 거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해몽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지금 25일이 선거운동 시작일이에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그것이 이제 1차 시한이 될 것이고, 맞아요. 근데 이제 29일이 투표용지 인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약에 후보가 그 전에 단일화가 되면은 사퇴한 후보한테 사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효표 그러니까 사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압박이 심하고 두 사람이 그대로 갔다가는 정치적 생명이 타격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센터장님 그런데 단일화 안 돼도 네. 단일화 안 되고 각기 나가서 선거에서 지면 네.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다음 예. 선거 때 또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죠. 아니 지금까지 이 두 분도 네. 정치 생명 끝났다는 이야기를 고비마다 한두 번씩 들었던 많이 분들이에요. 들었어요. 이번 네. 선거에서 지면 근데 이번에 네. 다시 부활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대선 주자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오세훈 후보는 이제 약간 숨은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면 한 6월쯤에 전당대회를 할 텐데 네. 당대표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목표는 사실은 정치 복귀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는데 이미 절반의 성공 거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는 대선 나가면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중도를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장했지. 등장하면서 혜성처럼 이제 등장했죠. 중도를 독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기반 자체가 딴 사람한테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은 안철수 후보한테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 등록이 잠시 후 6시 마감되는 두 후보 각각 등록 마쳤죠? 네, 네,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2번 오세훈, 4번은 4번 결정된 거예요. 결정됐습니다. 네. 자, 내곡동 땅. 내곡동 땅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나오는데 네. 오세훈 후보는 또 직을 걸었습니다.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갑자기 TV 후보 토론회 단일화 때부터. 같은 경우에 후보 단일화에 예. 왜냐하면 이것이 내곡동 땅 관련한 이 논란이 이제 지난주 후반쯤에 불거지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로 끝까지 미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악재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단일화 조사를 할 때 본인한테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일정 부분 이미
후보들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죠.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참 특이한데 뭐냐면요. 전체 구도가 있잖아요. 전체 구도는 이제 어쨌든 정부 여당이 평가니까 선거라는 것은 야당이 공세하고 정권 심판하자. 그다음에 여당은 국정 안정으로 우리 방어하자라고 이제 하는 구도가 맞붙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물로 봤을 때는 공수가 뒤바뀌었어요. 여당의 후보들이 여당에서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야당 맞아요. 후보는 자기 개인사를 방어하는 입장. 이런 상황이어서 이중적 구조를 가진 상당히 특이한 이제 구도를 지니고 있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정확한 같습니다. 분석이네요. 지금 이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차원의 대결에서는 여당이 수세, 야당이 공세인데 여기에 핵심은 LH 사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그러니까 문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유권자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LH 사태 때문에 뭐야 이사 대량 공급 대책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이라 여당은 막아야 되고 야당은 이제 호재다 그리고 이제 두드리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야당 후보들이 비리 의혹이 있네. 여당은 밝혀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네. 처가 땅으로 이익 받다면 정계 영원히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좀 얘기할 정도로 심지어 이제 TV 토론회 때도 적극 공세를 하는데 내곡동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질문하면서 흔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명의 양심 선언만 나와도 나는 후보직을 사퇴한다. 이거 생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공으로 막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검증 국면은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 시간이 짧게 남았을 때 네. 내일이나 모레가 투표다. 그럼 일단 목소리가 높은 게 맞아요. 네. 팩트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팩트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0곡에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만 삐끄덕해도 후보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팩트로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오세훈 후보는 벌써 해명이 몇 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런데 지번까지 등록이 돼 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 들어가 있는 공식화된 재산인데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권 후보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에 대한 공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단일화 논란도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당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3자 구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겠네라고 내심 반기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전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두 명의 후보랑 싸워야 되다 보니까 공세의 화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캠페인이 명료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중적 미디어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그 문제도 함께 이제 여당 후보한테는 발생하는 맞아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일화 막판까지 김종인 변수가 네.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 이 설전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촉과 감은 어떻습니까? 네네. 저는 처음에 안철수 이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번 만났죠. 예. 한 번 만났을 때 만나고 한참 바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뒤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았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입당하시오. 입당할 수 없다. 왜?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는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 치를 수 없다. 이게 안 후보의 대답이었어요. 그러고 헤어지고 나오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예. 지금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안철수 후보가 상황께서 나한테 왜 저러시나 할 정도로 네. 이 상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정말로 안티 안철수의 이 면모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좀 진짜 거친 말이었잖아요. 근데 거친 그거는- 말인데 저는 거친 말인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어요. 상황이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뒤에 상황이 있다. 네. 그가 문제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먼저 던진 공세였고 이준석 전 의원이 아니 여상황제가 있는 건 의원은 안철수 후보 쪽 아니냐라고 부인을 언급하자 네. 안철수 후보가 공개 토론회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아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사모님의 존합이 같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건 아마 사모님일 거다. 네. 라고 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하면요. 어린아이들 싸움에서 반사 이런 네. 거예요. 네. 반사 이런 거예요. 반사인데 좀 더 세게. 네, 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가서 전하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네. 여기서 여의도에서, 이제 피크를 쳤죠. 여의도에서 오고 가는 이제 험악한 말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수위가 높은 맞아요. 축에 이제 맞아요. 속하는데 야권 내에서도 예, 비판이 정신이 좀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사람하고 왜 네, 단일화를 단일화하려고 참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속내는 뭐냐 하면 왜 답정너에 지금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일 후보는 자기 소속 정당의 오세훈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 네, 안철수 맞아요, 후보는 맞아요. 절대 안 된다. 이거 맞아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은 왜 그러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당의 위기를 수습하라고 하는 이제 임무를 맡고 이거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서울시장이 이제 상징적으로 더 중요하잖아요. 예. 자기 당 후보를 내지 못해요. 비대위원장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럼 본인의 위상은 깎이게 되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아니 그 전에 후보도 내지 못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 사실상의 당대표로서의 위상은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간다, 좀 대권 꿈을 꾼다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기 맞습니다.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도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81님이 아마 이번 보궐선거는 최저 득표를 기록할 겁니다. 특히 50대 이하는 더 그러합니다. 고로 서울, 부산 두 곳 모두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층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필패입니다. 얘기하는데 하하 투표율 그리고 청년층의 이 재보궐선거에 관심 이거 중요한 변수죠. 아주 중요하고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 3대 선거 변수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에요. 예. 이게 여에 유리하냐 야에 유리하냐. 50%에 예. 미치지 못할 거라는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에 유리하냐 보수에 유리하냐인데 저도 50%가 되긴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흥행이 안 되고 있다. 네. 지금 우리 이 정치 뉴스에서는 와 이게 막 긴박해 손에 땀을 쥐어 단일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국민들이요.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의 이슈가 왜 단일화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선거를 오랫동안 취재해봤는데 역대 선거 중에 가장 관심을 못 끄는 선거 중에 아니 한 그 번입니다. 이유는 일단 이 저 잔여 임기 1년여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사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죠. 네. 각 정당에게. 대선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여야 모두 이번에 기선 제압을 해야 돼요. 네. 이번에 야당의 후보가 뭐 부산, 서울에서 이긴다는 건 이거 봐라.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느냐. 그럼 또 이제 레임덕이 왔다라고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당이 이기면 정권 심판론이 찻잔 속의 바람이었네. 그럼 아직도 굳건하게 갈 수 있는 또 동력이 여당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잃어버릴 수 없는 전체 전선에서 보면 두 개 지역이지만 대한민국 제1도시와 제2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표를 줄 사람이 주인인데 네. 시민이 주인이고 유권자가 주인인데 그 이번 선거에서 그럼 이기면 나한테 뭐 줄 거야? 유권자 그러는데 단일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 얘기지. 자기네 얘기. 정치인들 얘기. 그럼 뭐 주택을 드리겠다든가 주택을 반값으로 드리겠다든가 그때 좀 공급 대책하고 뭐 몇 조 원에 달하는 공약들을 냈는데 이거 유권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죠. 저는 10년 내에도 못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실제로 무엇을 쥐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정책이나 공약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거의 모든 자기의 발언을 정권을 타도하겠다. 여기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서울시장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면 있습니다. 약간 캠프들이 섭섭해하는 게 공약이 있고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있는데 다 그림책이야. 자, 예, 그림의 떡이에요. 알겠습니다. 2738님께서 허허 청년층도 민주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조심하세요. 얘기. 이사님 네. 법인 택시 기사인데요. 손님이 LH하고 서울시장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고 하는데요. 얘기합니다. 자, 부산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에 비해서 어쨌든 뭐 두 자릿수 이제 이상 앞서는 이제 조사들이 뭐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됐어요.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론에 중대한 변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어쨌든 서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뭐 이른바 이제 LCT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공세가 이제 여당으로부터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정원 사찰 건과
맞물려서 그래서 지금 그 후보 박형준 후보가 이것을 얼마나 이제 방어해낼 수 있을까? 뭐 어떤 스모킹건 같은 경우 스모킹건이라는 건 뭔가 확실한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서상 이제 시민들의 정서상 서울 같으면 이제 타워 팰리스에 집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이 다른 이제 두 채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서울시장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타워 팰리스 수준의 이제 아파트이니까 그것이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어쨌든 영향이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격차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김영춘 후보를 잘 지켜보면 이게 언론에 중앙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요. 네. 부산이 좀 서울시장에 밀리고 있잖아요. 이 중앙 언론에서는 지면이 많이 할애가 안 되는데 김영춘 후보가 명백한 도전자, 박형준 후보가 챔피언.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권이 수성해야 되고 여권이 이겨내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데 김영춘 후보는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정책 토론을 해보면 그 내용에서는 내실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전체 후보를 망라해서 김영춘 후보가 부산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내실 있게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지금 부산 유권자들의 심정은 일단 화가 나 있어. 그렇죠. 어디에? 정권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는 지금 구도와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네. 당에서는 열심히 이제 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산을 어떻게 하겠다, 관심 있다, 내려가고 가덕도 특별법 광고하고 빠르게 가겠다 얘기하는데 이게 부산 시민들의 귀에 들어오려면 우선은 좀 흥분한, 화가 난 심경을 가라앉힐 수 있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을 민주당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게 남은 한두 주 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이해찬 전 대표가 여론조사 믿지 마라. 여론조사 문제 많았다. 우린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론조사는 왜 그렇게 잘 틀립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여론조사. 근데 이제 어제 말씀하신 이제 2010년 지방선거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집 전화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미 집 전화를 없는 집들이 절반을 넘어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 선거 이후로 휴대폰 조사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개선이 이제 되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제법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의 결과예요. 근데 선거 결과라는 거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결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집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걸 물어봐요. 이번 선거에 꼭 투표에 참여하실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또 결과를 보거든요. 결과를 봐도 그래도 그런데 잘못 이 맞췄던데. 투표에 참여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내가 실제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을 넘어 떠나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너 투표할 거는 전 당연히 해야죠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것도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이제 한계를 좀 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한 변명을 하면 저야 직관주의자고 촉과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기법이 계속 향상이 돼 와서 정확성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최근 10년에 이건 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의 네. 선거 상황을 봐도 너무 초박빙이에요. 그러면 그 오차범위라는 게 통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초박빙은 맞추기 어려워요. 이쪽으로 막대기가 넘어질지 저쪽으로 넘어질지. 두 번째는 가변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정말 매일매일 민심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높아져서 참 복잡계의 선거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럴까요? 자, 우리가 촉과 감 그리고 데이터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456님께서 LH, LCT, LI. 자, 3698님께서는 정권에 화가 나 있다 한들 야당은 안 찍는다는 대다수의 국민 의견이 있습니다. 얘기하고요. 0290님. 부산이랑 가덕도랑 멀어요. 신공항 짓는다고 투표하러 안 가요. 가덕도에 그날 투표날 놀러 가요. 이번 선거 의미 없어요. 코로나19 확산 더 이상 안 되길 바라야죠.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론조사 연구소 영앤웅이었습니다. 최영일, 윤희용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저희는 6시에 돌아옵니다. 여긴 눈동 어두운 밤하늘색 그리고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유담이 아빠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결혼 12년 만에 아들 유담이를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유담이를 그때처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담이 아빠. 어린 유담이보다 면역력이 한참 떨어지게 된 아빠는 유담이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가족들의 따뜻한 눈맞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봄처럼 환한 일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유담이 가족은 서로에게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올 들어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서울은 20.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무려 8.2도나 기온이 부쩍 올랐고요. 전국에서 순창의 기온이 21.3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비도 좀 지나고 낮부터 기온이 약간 떨어지면서 토요일인 내일 낮부터 모레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 아침까지는 조금은 낮은 기온이 이어져 전국적으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밤사이에 또 비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서서히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빗길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 서쪽부터 그쳐 밤에는 대부분 그치고 강원 영동의 경우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이 10에서 60mm고요. 그 밖에 대부분 5에서 20mm,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서해오도는 가장 적어 5mm도 채 되지 않겠습니다. 비 오기 전까지 건조함이 심한 상태라서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상당히 높습니다. 비 오기 전 또 이불 효과를 내는 곳도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3도에 머물며 일교차가 오늘에 비해 큰 폭으로 줄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4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추경 규모를 두고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100조는 써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이러자 기재부 차관이 누가 갚을 거냐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설전 어떻게 진행됐는지 당사자 모셨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새 식구가 생겨가지고 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가슴에다가. 네, 뱃속에 키우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안일환 기재부 차관하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네. 재정 투입을 한 100조 정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조? 이게 마치 몇몇 언론들에서 1차 추경, 이번 추경을 100조를 하자라고 제안한 것처럼 뉴스에 나왔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고요. 올 1년 동안 100조 정도를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4차례 추경을 통해서 한 60조 정도 쏟아부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해서 해야 된다. 한 100조 정도를 올해는 투입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100조. 그런데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너무 이거 좀 많은 거 아니냐. 굉장한 부담을 후세대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 이렇게 차관님은 반박했어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어요. 이번에 추경안에 포함된 15조 중에서 방역 예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역 예산 5조 정도를 제외하면 1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0조면 사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쏟아부었던 14.3조 원보다도 더 적은 3분의 2 정도 규모에 불과한 규모죠. 그리고 네. 일본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도 10%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정 승수 효과를 가장 낙관적으로 추산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00조 원을 추가 투입을 해야 명목 GDP에서 1.3%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00조 정도는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기재부에서 반박했더니 의원님 기자회견 또 따로 열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차관께서 이제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세대가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소심하게 하다가 K자 양극화 더 심화되고 경제 위기 극복 못해서 위기 상태를 물려주는 것을 더 좋아하겠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용의원도 미래 세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위기를 극복 못하면 미래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야 미래도 있는 거지 자꾸 미래를 핑계대면서 지금의 위기를 지연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12년 이제 만기 국고채 상환이 처음으로 40조가 넘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뒤로 10년 동안 매년 40조씩 국고채 상환을 했고 빚 갚는 데를 썼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빚에 짓눌려가지고 우리에게 빚을 떠넘긴 앞세대를 원망하며 살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남미처럼 국가 파산에 근접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를 겪으면서 G7에 가까운 나라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서 대안을 놓고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안일환 이 차관님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의원님을 나무라던데요? 네, 윤희숙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300배가 넘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경제 위기는 죽은 사람 숫자로 추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정부가 빚지는 게 싫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그것을 왜 그럴까요? 국가가 빚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언가 불쌍한 국민들을 선별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도 좀 용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윤희숙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데 책임 없는 태도가 국민이야 힘들어서 죽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정부가 빚지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H 투기 사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특검하자 국정조사 네. 얘기 나오는데 자, 의원님 젊은 층이잖아요. 네. 의원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LH 사태요?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좀 존재의 위기감을 느끼는데요. 왜요? 이게 저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그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무원들 월급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면서 그렇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 투기하는 데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 투기로 인해서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 구하는 것조차 힘든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나의 세금으로 일조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정치권에서 되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료 국회의원들은 그 LH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LH 사태가 사실 저는 최근에 그래도 국민의힘까지 전수조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국회 안에서의 합의는 만들어졌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좀 정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저 토지 불로소득 실태 보고를 위한 토론회 연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제가 오전에 10시에 토론회를 여는데요. 말 그대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실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네. 왜냐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해결책도 제시하고 또 어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제도의 효과를 추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황을 좀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날 GDP 대비 한국의 불로소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좀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유세,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고 토지 기본소득을 통해서 거둔 토지 보유세를 배당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주목하고 있는 탄소세.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기후위기를 우리가 작년에 많이 체감했잖아요. 예. 예전에는 지구온난화가 먼 미래의 일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홍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가장 덜 줄인 기후 악당 국가로 악명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는 탄소세 관련된 연구 용역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탄소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탄소 배출량에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덜 하도록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탄소세 도입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같은 게 이제 이런 탄소세에 반대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이제 벌였던 시위여서 이런 좀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결합된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 발의했는데 이거 다른 의원들이 동의해 줍니까? 도와줍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쉽지 않았고 좀 10명을 채워야 발의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정부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근데 이 기후위기 극복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의원분들께서 같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무사히 발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재보궐선거 네. 한창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재보궐선거 참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번 선거가 대선 1년을 앞두고 치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기본소득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선 전초전으로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서울이 있었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서울이 굴러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좀 중요한 비전이 담긴 선거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이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단일화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런 정치는 좀 구태의연한 정치가 아닌가라고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구위원님께서 좀 아픈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정치인들이 엉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희망이 절벽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행으로 11조 국민에게 헌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11조요? 네. 네, 제가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거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특혜, 권한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 보이죠. 자, 용해인 의원의 고민은 뭡니까? 저의 고민이요. 네. 지금의 고민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들이 지난 설 연휴 때까지 굉장히 뜨겁게 활발했죠. 있었습니다. 활발했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은 모두 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기였는데요. 앞으로 기본소득의 실현에 있어서 대선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럴 때 기본소득과 관련된 국민들의 합의 그리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좀 기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지금 의원님 출산 앞두고 있는데 국회가 이거 네. 태교를 위한 좋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어제 설전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출산이요? 네. 저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가장 좀 신뢰하지 않는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예. 또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어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라뇨. 다른 여성들에게 저렇게 어떤 슈퍼우먼으로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저도 어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준과 동시에, 네. 근데 선출직으로서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민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 출산 예정인데요. 5월 말이요? 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달 남았습니다. 왜? 네, 이제 2달 남았는데 출산하고 나면 이제 한 1, 2주 정도 쉬고 네. 저희는 남편이 네. 육아휴직을 하고 좀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 이렇게 임신 중이신데요. 네. 임신 중인데 국회의원이 참 국회의원인데 이제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저런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네. 참 이거 좀 애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들 뭐 소리치시고 그럴 때 이제 그래요? 소리쳐요? 회의하거나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찬성 발언을 하거나 반대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 나올 때 이제 막 소리치시고 손가락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손가락질이요? 의원님한테? 저한테 말고 모든 그냥 이렇게 관행처럼 모두에게 다 하시는데 네. 그럴 때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걸려요? 국회의원이 되길 잘했다 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조폐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작년부터 다뤄왔고 최근에 그 근로감독 결과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예. 근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분들의 존재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럴 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서 좀 네. 그럴 때 좀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국회의원 하길 하지 말 걸 이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300명 중에 한 명의 이제 권한과 표결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워낙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굴러가서 네. 이제 저번에 이제 추경안 관련된 시정연설 할 때도 정세균 총리께서 합리적인 의견들은 최대한 듣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견이 반영될 창구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죠. 김봉실님께서 순산하시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좋은 법안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빨리 복귀하는 것도 좋은데 건강 챙기세요. 네, 건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는 시간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남은 1년 동안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기본소득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도 던지고 법안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출산 들어가기 전에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입니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계에선 어떤 일로 바쁩니까? 어떤 게 이슈입니까?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관련 보도 좀 많고요. 지겹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뭐 ABC 협회 얘기도 네,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미디어 오늘이 주로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아마, 예, 선거보도 선거보도 예, 중심으로 갑니까? 예, 선거보도에서 좀 재밌게 보이는 거 있습니까? 사실 별로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선거보도. 네. 정치권 뉴스 별로 재미없으니까. 사실 이게 또 서울시장 재보궐 관련된 기사가 많은데 네. 서울 시민이 아닌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네. 지나치게 좀 정치공학적으로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희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가 좀 정치적, 이념적,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편을 갈라서 무슨 얘기만 해도 이렇게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좀 안타까워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네. 아이템을 가져오긴 했는데 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이력이 많죠. 네. 이 주요 이력 가운데 하나가 이 2008년 홍보기획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주요 이력이 있는데 네. 홍보기획관은 그 이후에 사라졌어요. 네. 그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도 없었죠? 예, 그 이명박 정부 당시 신설 조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명박 정부가 홍보수석실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네, 대변인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임기 첫해 이제 엄청난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홍보기획관실을 신설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수석비서관 지위였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수석실의 부활이었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 있었는데 네. 그 첫 번째 홍보기획관이 이 박형준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신설 조직이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내 손꼽히는 전략 이론가다 이런 소개를 또 해줬더라고요. 박형준 후보는 손꼽히는 전략통이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8년 6월 30일에 임명장을 받고 2009년 8월 31일까지 이제 홍보기획관으로 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정무수석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2008년 이제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이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있었던 시기가 언론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박형준 기획관이 임명장 받고 한 달 뒤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경영부실 인사권 남용으로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정현주 KBS 사장 해임 요구안을 가결시킵니다. 아,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8 사태로 유명한 이제 그해 8월 8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정현주 사장이 해임이 됐고요. 88 사태 때 경찰이 KBS 내에 들어왔던가요? 네. 그래서 엄청난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예. 평지풍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9년 11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정현주 사장 건에 대해서. 네. 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정현주 사장을 부당 해임했다. 이게 이제 법적인 판단이고요. 예. 자녀 임기가 15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제 부당 해임된 사례입니다. 네. 당시 정현주 사장은 배임 혐의로 또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는데 역시 네. 이명박 정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현주 사장이 집에서 긴급 체포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어떤 KBS 장악의 시기가 이 무렵이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BC, YTN 전 언론이 시끄러웠지만 다른 언론도 소란스러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건이 YTN에 있었는데 2008년 9월에 YTN 기자들이 이명박 특보 출신의 구본홍 사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또 파업에 나섰습니다. 네. 그때 이제 노종면 위원장 등 기자 6명이 그해 10월에 해고가 되고 대량 중징계가 또 벌어집니다. 네.
6명의 해직 기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직을 하게 되는데 3,249일 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6명의 3,249일 만에 복직했어요? 예. 아, 그래요? 아무튼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고 6명의 기자가 해직된 사건이 사실 네.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규모가 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근데 이렇게 노조의 극한 반발 속에 임명되었던 구본홍 사장이 정작 2009년 8월에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를 두고 당시 YTN에서는 2009년 5월 28일자 돌발 영상 때문에 구본홍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밑보인 탓에 쫓겨났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돌발 영상이었죠? 당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1년 전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돌발 영상이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영상에서 21년 전 노무현 의원의 육성이 나갔는데 네. 청년 학생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회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해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고문하고 죽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회계가 힘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 이러한 육성이 해당 돌발 영상에 등장을 하고 기타를 치는 모습도 나갔었는데 네. 이 무렵 노종면 당시 YTN 노조위원장이 구본홍 사장으로부터 직접 그 하소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육성이 나가고 기타 치는 모습이 나갔다고 난리다. 아, 위에서 난리다. 예. 그래요. 네. 두 번째로 언급한 돌발 영상, 문제의 돌발 영상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재래시장 노점상 할 때는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 네. 지금은 얘기할 때라도 있으니 좋잖아. 네. 네, 요게 나갔는데 요것도 좀 밉보이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 잘렸어요. 바로 잘리고 후임 사장으로는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에서 정권의 충성심이 강하다고 평가했던 배석규 전무가 신임 YTN 사장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다 박형준 홍보기획관 임기 시절에 일어났던 임기 시절에 일어났는데 홍보기획관이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MBC 그때 MBC 엄청난 파란이 네, MBC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 6명의 자택을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2009년 3월과 4월 이충근 PD와 김보슬 PD를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했었고 네. 당시 검찰 수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강압 수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진은 2011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건 좀 수사하는 거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사표를 쓰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에 미디어법 처리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사의 길이 남을 미디어법이라는 게 처리됩니다. 네, 이 건도 역시 박형준 홍보기획관 임기 시절 일어난 일인데 18대 국회 최악의 날치기 파동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날치기 사태.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법에 규정된 법안 심사보고 제안 설명, 질의 및 토의 등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했는데 당시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려고 대리 투표한 사실도 밝혀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리 투표됐는데 법안이 통과했어요. 예, 이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예. 이 미디어법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미디어법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종합편성 채널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 미디어법의 핵심은 신문사들에게 방송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V조선 채널A 같은 종편들이 탄생하게 됐고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 언론계의 큰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죠.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그때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처럼 위에서 언론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 지형은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예, 2009년 2월에는 그 용산 참사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기획관의 밑에 있는 분이겠죠. 네. 행정관이 이 용산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 이런 내용의 보도 지침을 전자우편으로 경찰청에 내렸던 사실이 드러나서 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기억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여러 논란 의혹 제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미디어 비평지 기자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무참히 짓밟았던 언론 자유나 언론 장악 사안에 대해서 이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대로 입장을 낸 적이 있는지 좀 의문인데 뭐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ABC협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드디어 미디어오늘이 계속 제기하고 있고 네. 그 조선일보와 ABC협회가 이게 국민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네네. 갖다가 지금 이렇게 펑펑 썼다 얘기를 하는데 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발도 했네요. 예, 근데 원래는 애초에 국회의원 4명만 고발인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난 1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도 지금 나서고 국회의원들도 나섭니다. 예, 현재 이제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고요. 네,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예, 그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은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라고 했고요. 예. 또 조선일보의 경우 작년에 116만 부 유료 부스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조금과 정부 광고를 받았는데 만약 유료 부스가 절반밖에 안 된다면 절반은 사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탈취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까? 네, 일단 그 의원들이 검찰을 택하지 않고 국수본을 택했는데요. 네. 좀 더 조사를 잘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거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이제. 네, 일단 신문지국을 상대로 국수본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 조선일보의 실제 유료 부수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대다수 신문지국이 본사로부터 소위 이제 부수 밀어내기, 이 남양유업 사태처럼 네. 신문 부수 필요 없는 부수도 밀어내거든요. 네. 그것과 함께 높은 지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뭐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향후 문체부가 추가적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 외에도 다른 신문사에 대한 조사 샘플이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다른 신문사를 상대로 한 이 추가 고발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신문사가 다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뜻 못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나서야 되는데 기자협회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협회는 특별히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왜 기자협회에서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는데 이번 조작 논란을 언론개혁의 중대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사태는 그 신문사주와 경영진의 수익 전략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한겨레인데 한겨레가 이제 엊그제죠. 지난 17일자 지면에서 한겨레도 유료 부스 인증 부스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제일 먼저 사과했습니다. 한겨레. 네. 우리도 잘못했다. 예. 하면서 사과하고 장문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는데 네. 좀 이런 그 언론계 내부에 반성과 성찰, 자정작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죠.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논의가 있었을 때 기자단체들, 언론단체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서서 얘기하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협회 쏙 들어간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몰랐습니까? 기자들이 몰랐어요. 다 알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문체부나 이제 여당의 이번 대응이 저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매우 유의미한 이 언론개혁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수록 이 건에는 되게 명확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동안 언론의 그 침묵의 어둠의 카르텔이 하나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볼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운행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시내 강남순환로 성산대교 쪽 봉천터널 안 2차로에 고장난 차 30분 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서초터널부터 혼잡하고요. 나란히 가는 남부순환로는 탄천 1교에서 예술의 전당 구간 양방면 정체가 심하고 서부간선도로도 양방향 전 구간 어려워서 지나시는데 각각 1시간씩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부터 용담터널까지 30km 구간 막혀 있고요. 이후 광명역 부근 1차로 낙하물 처리로 차단돼 있습니다. 다시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정체되면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2시간은 예상하셔야겠고요. 현재 사고는 충청권인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인데요. 신풍 휴게소 앞둔 1차로에 사고 차량 서 있어서 2차로를 통해서 운행 가능합니다. 화흥 2교부터 2km 구간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네. 제가 주진우 라이브를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가 저의 모토입니다. 네네.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데 라이너 씨 만나면 한 주 잘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라이너 씨 만나면 또 어떤 영화 보는지 궁금해요. 네. 요새 어떤 영화 잘 보셨어요? 최근에 본 영화들은 이제 아직 개봉하기 전의 영화인데요. 이 자산어보라고 네. 이준익 감독님 네. 영화. 요게 요즘 좀 핫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작품인데 제가 좀 앞부분을 많이 놓쳐서 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 그래요? 네. 좋은 작품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은요. 최근에 재보궐선거가 이슈라서 네. 특히 이 서울과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제일 제2의 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라 그런지 관심도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온갖 이슈들이 재조명되고 있고 또 후보들의 이런 평소 생각이나 문제인식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한국 영화 중에 선거를 다룬 작품, 시장 선거 다룬 작품 그런 작품 많아요. 네, 많긴 한데 이제 또 생각처럼 그렇게 잘 만들었다 싶은 작품들은 잘 없더라고요. 오늘 라이너 원래 이렇게 마음이 좋고 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네. 잘 만든 선거 작품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직한 후보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짐 캐리가 나왔던 라이어와 비슷한 영화죠. 이제 네. 정치인인데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된 후보.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코미디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도 있었고요. 예? 또 최민식 씨 나오는 특별시민 같은 네. 작품들이 거론이 많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의미에서 후보의 의미와 정치에 대해서 묻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바로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이라는 작품입니다.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이 영화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네, 사실 이 영화가 작품성이 좋거나 완성도가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네, 라이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뻔한 영화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의 내용은요, 사실은 이 조직폭력배 건달 네.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1세기의 목포의 건달이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자유당 시절에 다 사라진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영화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대부 같은 영화를 보면은 네. 물론 국회의원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 마이클 골레오네가 예. 이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네.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예. 일본 만화 중에도 이제 야쿠자 출신이 그 국회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에서는 결국 실패해요. 예. 실패하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완전히 잘못되진 않았구나를 확인하게 되는데 예. 이번 작품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장세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네. 선거에 출마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 장세출. 네, 그 김래원 씨가 연기를 했고요. 예. 장세출이 첫 시작이 이제 상인분들이 철거를 당하게 돼서 네. 철거 반대 시위를 하는 곳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철거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 몰아내는 게 조폭들의 또 역할이고 아주 그렇죠. 이권이 담겨 있죠.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지만 장세출이 바로 그 용역 깡패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용역 깡패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재벌이라고 하는 큰 대형 건설업체 그리고 지자체하고 손잡고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바로 그런 목포의 어떤 그 토박이 깡패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장세출이 그 시위 자리에서 그 시위를 도와주러 온 여성 변호사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지. 사랑에 빠져야 또 뭐. 네, 원진아 씨가 강소연 역할을 맡았는데요. 사랑에 빠져서 이제 조폭이 네. 세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네. 이제 그 변호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그날은 이 부하들한테도 하지마 오늘은 하지 말자 이러고서는 호감을 보이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소연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싫다. 나랑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장세출이 여기서는 굉장히 사나이로 나와요. 사나이로. 그 말을 듣고 업소를 다 정리합니다. 업소를 다 정리해요? 네, 손을 씻겠다. 나 조폭 손을 씻겠다고? 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손을 다 씻겠다. 사랑을 위해서 조직을 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네. 두목이 갑자기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고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황보윤이라고 이 캐릭터는 제야의 거물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네, 그러니까 청와대와도 관계 있는 사람인데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목포에 내려가가지고 이 힘든 노인분들을 상대로 1,000원짜리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세요. 네. 네, 그런 분이신 거죠. 네. 그런 어떤 거물 정치인을 보고서 저분은 욕심도 없고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저분 밑에서 좀 배워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아까 처음에 그 철거하고 있었잖아요. 이 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붉은색의 정당 우리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최만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은 지역 유지 출신의 이쪽의 정치인인데 이분이 이제 테마파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테마파크에 방해가 되는 상인들을 철거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황보윤이 출마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주인공인 변호사와 이 시위대들은 황보윤 씨한테 이제 출마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서 황보윤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침 그날 장세출은 버스에서 영웅이 돼요. 이게 버스가 사고가 나서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 장세출이 체력이 좋고 힘이 좋으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출해 줬습니다. 네. 그게 이제 뉴스에 뜨면서 장세출이라는 사람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황보윤 씨가 내 대신 네가 출마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조직폭력배였던 장세출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죠. 합니까? 네, 이제부터는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최만수와 장세출의 지금 선거가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게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둘이 이제 좀 절대적이고요. 예. 그리고 옆에는 마치 우리로 치면은 그냥 뭐 정당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정의당처럼 보이는 그런 제3 후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후보가 격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이 장세출의 약점은 조직폭력배였다는 거니까 예. 온갖 네거티브를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최만수 후보가 분명히 조직폭력배를 많이 다뤘을 테니까 이 정보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만수 후보는 또 라이벌 그 조직폭력배 네. 그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장세출에게는 공약이 없다는 거죠. 아, 공약이 없어. 아, 그렇죠. 뭐 준비해서 정책이나 뭐에 대해서 준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일자 무식인 사람이 나온 거죠. 네. 자기는 스스로 이 연설문이나 이런 걸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니까 남이 써준 걸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기도 뭘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이유가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나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예. 결국은 이게 되냐 마냐 이런 문제로 나가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조직폭력배가 그 선거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예. 왜 벌어졌느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억지죠. 실제로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람이 이 정치인이 된다는 거는 용인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범죄자 출신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영화계가 정치에 대해서 뭐랄까요? 정치 불신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조직폭력배지만 착하고 정의로운 협객이 나와서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런 안티히어로가 활약하는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영란님께서 왜 목포가 나와요? 감독님 나빠요 얘기합니다. 까꿍 돌쇠님 사실 목포는 깡패 이미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조용한 소도시입니다. 아니 관계가 있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꼭 이 동네만은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사투리 쓰는 것도 저도 조금 불만입니다만은 뭐 그렇습니다. 9718님께서는 원작이 100만 배 재밌어요. 원작은 진행 중입니다. 웹툰이 원작이군요. 네, 웹툰 원작이 있습니다. 네. 7798님 헐 현재 2부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이 웹툰에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 중이에요. 아직 연재 중인가 봅니다. 4443님께서 아휴 라이너님 영화가 현실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리얼리즘 살리려면 지금 여의도 현실에서 좀 더 배워야 되겠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뭡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좀 후보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그렇죠. 이 영화는 최만수가 어떤 사람인지, 네. 장세출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 눈을 가리는 안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거두고 어떤 진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저런 공약을 말하고 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후보인지를 잘 알고 파악하는 이런 좀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영화처럼 조폭이나 범죄자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라이너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실하고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후보들 이 후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뭘 잘못했니 어느 당이니 뭘 어떻게 의혹이 있느니 얘기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영화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현실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국님께서 2번 봤습니다. 스릴, 재미, 약간의 인간미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라이너가 얘기하면 다 보고 싶어요. 다 재밌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전신마비 아들 태운 휠체어 밀고 미 횡단한 딕 후잇 자택서 영면.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전신마비 아들을 태우고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에 뛰는 사람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고 불리던 딕 후잇이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릭이 있었는데 릭이 뇌성마비를 갖고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들 릭이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자선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아빠 참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꺼이 휠체어를 밀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팀 후잇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릭이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때는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유로워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철인 코스, 트라이슬론, 듀애슬론 이런 철인대회도 수백 차례 참석했어요. 보스턴 마라톤만 32차례 이렇게 완주하기도 했고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수영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들을 고무배에다가 아들을 이렇게 고무배로 이렇게 고무로 묶어요. 그렇게 바다 수영을 했고요. 아들이 앉을 특수 의자를 만들어서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아들은 항상 아버지 얘기 나눌 때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릭도 잘 커서요. 컴퓨터 전문가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의 입지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자, 집에서 서열이 자식들 강아지 고양이에 밀려가지고 항상 꼴찌라고 하죠. 참 아버지는 위대하다는 거 외치고 싶습니다. 생강 먹으면 코로나 예방, 백신 거부한 탄자니아 대통령 사망.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코로나 때문일 거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탄자니아 정부는 심장질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탄자니아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냐면요, 마구풀리 대통령이 그동안 코로나는 이건 악마고 백신은 서방이 꾸며낸 음모라고 계속 주장해왔고요. 백신 접종, 도입 다 거부해왔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코로나 막을 수 있다면서 사흘 동안 전 국민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약초를 주면서 천연약물로 치료하라고 했다면서 이걸 지시하기도 했어요. 생강으로 만든 강장제가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생강을 먹으라고 했었는데요. 결국은요, 돌아가셨습니다. 연어로 개명하면 초밥 공짜 제공. 대만인 100명 너도 나도 이름 바꿨지. 뉴스원 기사입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초밥집 체인점에서 이름에 연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료 초밥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신분증을 보여주면요, 본인 포함해서 6명까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이벤트를 열자 100여 명이
100여 명이 이름을 연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국민에게 3번의 개명 기회를 준대요. 네. 그런데 설마 연어란 이름으로 평생 살아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무리 공짜가 좋아도 이름을 바꾸는 이 사람들의 열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초밥이 좋아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네. 네. CNN 한국계 기자 방송 10분 전에도 바이러스란 모욕 들어 프레시한 기사인데요. 한국계 미국인 기자인 CNN 아마라 워커 기자가 CNN 투나잇에 출연하러 가는 길에 생방송 하러 가는 10분 전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시안계가 있다면서 바이러스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적 괴롭힘의 한 예라고 생방송에서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장 많이 호응을 받은 기사의 댓글이, 이 댓글이 뭐냐면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인에 대해서는 혐오해도 됩니까? 차별해도 당연한 겁니까?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혐오, 차별, 이런 댓글, 굉장히 댓글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차별은 몰아내야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흑인 단체들도 연대에 나섰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아시아계 여성 6명이죠. 총 8명 중에 6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고 시위를 벌였던 흑인 단체들이 연대의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참사가 있었던 한 스파의 정문 앞에서는 한 흑인 여성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흑인과 아시아인의 연대, 아시아에 대한 증오를 멈춰달라, 이런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흑인 커뮤니티 연합단체들도 계속해서 아시안 공동체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에 희생당했다면서 연대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미국 프로농구에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대만계 농구 선수인데 아시안 선수인데 NBA에서 맹활약을 했는데요. 이분이 트위터에다 우리는 함께 일어서 싸울 것이다, 희망을 잃을 수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도 소셜미디어에 경기장 나갈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놀린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 어떤 혐오에도, 그 어떤 차별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흑인에 대한, 그리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증오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부터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혐오에, 차별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양심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비욘세의 리슨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요,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선물 많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They will not be pushed aside and turned into your own, all 'cause you won't listen.